네, 안녕하십니까. 서철수입니다. 지난 5일간의 리서치 포럼,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그린에너지, 바이오, EV와 항공우주까지의 테마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끝난 퀀츠와 ETF까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봤어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크게 더 좋아질 걸로 기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번 포럼을 테마 중심으로 요약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나마 경제와 시장 여건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년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은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림 1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주가와의 관계인데요. 좀 흰색 박스 처리된 거 보시죠? 조 구간들은 아래에 노란색 선행지수가 하락하는 기간인데 그 경우 주가는 대체로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사이클은 정점을 치고 둔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양상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올해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인플레 구도를 이제 단순화한 도식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의 발단은 코로나 충격이죠. 그래서 좌측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공급망 교란이 생겼는데 그에 따라서 수요도 감소하는 게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니까. 그런데 각국 정부, 특히 미국 정부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부채를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가계 소비, 그 중에서도 상품 수요를 자극했고요. 이에 따라서 공급 대비 수요가 압도하면서 인플레가 급등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초과 수요 자체는 기업의 매출과 매출 단가를 높여주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익에 좋고 그래서 주가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플레가 결국 이해 국면, 즉 각종 비용과 임금이 오르는 양상으로 전개되면 기업 이윤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부 산업과 기업에서 이미 이러한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마침내 민간의 기대 인플레까지도 꿈틀대게 되면 연준도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테이퍼링도 시작하고 내년 금리 인상 우려도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글로벌 기업 이익도 둔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림 3 보여주세요. 그림 3의 맨 왼쪽 전 세계 EPS를 보게 되면 맨 왼쪽에 있죠. 22년은 7%로 20년과 21년 2년간의 연간 평균 15.5%의 한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2년간 평균으로 한 거는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급감했다가 21년은 그 반동으로 급등하는 등의 교란이 있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를 퉁친 기간보다 내년 실적이 둔화된 거는 뭐 그다지 좋은 방향은 아니겠죠. 오른쪽에 한국을 보시면 브라질 다음으로 낙폭이 좀 크네요. 반면에 홍콩과 중국은 내년이 더 좋아질 걸로 나와 있고요. 인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경제와 시장 여건이 다소 부정적이라고 해서 내년 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상의 우려들은 이미 알려진 것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겠고요. 인플레도 내년 2분기 정도부터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공급망 교란이 일부 완화되기 시작하는 조짐들도 보이고 있고 또 경기도 좀 둔화되면서 가계 초과 소비도 약화될 여지가 있고요. 유가도 겨울이 지나면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준이 다시금 인플레 파이터로 돌아오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와 향후 장기 인플레 전망치가 안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림 4를 보여주시면요. 그림 4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향후의 연방금리가 어디까지 인상될 거로 보냐에 대한 글로벌 채권 시장의 예상치인데요. 그림에서 주황색 선, 이게 내년 말, 22년 말 연방금리 예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파란색 선, 즉 5년 뒤, 장기간의 뒤에 연방금리에 대한 예상치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최근 나름 공격적인 인플레 억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서 당장 내년의 연방금리 인상 우려는 커졌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인플레는 안정될 거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연준도 금리를 높이 올리지 않아도 될 거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연준이 호미로 막을 일을 호미로 잘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결국 내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우선 경기 사이클상으로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은 좀 별로다. 특히 경기 민감주가 좀 불리할 수도 있겠다. 통화정책은 당장은 좀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와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돌고 있고요. 이는 물론 성장주, 기술주에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테이퍼링과 같은 유동성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유동성 장세처럼 다 같이 좋던 그런 상황은 아닐 테고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퀄리티 주식이든 향후 비전이 분명한 혁신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좋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비전이 분명한 혁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5를 좀 집중해서 보여주세요. 그림 5는 지난 5, 60년간에 걸친 장기간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유명한 볼커 의장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와 금리가 40년째 하향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죠. 이거를 소위 Great Mode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경제는 이제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서 물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에 힘입어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아래쪽 좀 짙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미국의 또는 글로벌의 경제 성장률이 한 단계 레벨 다운됐습니다. 그래도 주가는 계속 꾸준히 올랐는데 저성장과 저물가가 고착화됨에 따라서 저금리와 유동성, 힘입은 바가 크고 또 일부는 새로운 기술 혁신 이런 것도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성장 동력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 반면에 물가는 이제는 코로나 이전 대비 더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림 6을 통해서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0년대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의 총 공급 곡선은 계속해서 우측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과 자본이 늘고 세계화와 기술이 그것의 생산성을 높이는 이제 그런 양상이었죠. 하지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세계화가 주춤해진 가운데 이번 코로나 사태라든지 미중 갈등을 계기로 해서 세계화는 실물 경기 사이드의 세계화는 조금 더 약화될 것 같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도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전 세계 베이비 부모들이 영구 퇴장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잠시 그림 7을 좀 보여주실까요? 위에 있는 그림은 세계화 지수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고 아래는 부모의 은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비단 부모의 은퇴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고령화와 노동력 이탈은 이미 장기 구조적인 이슈입니다. 다시 6으로 돌아갈까요? 요컨대 총 공급 곡선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경제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점차 안정되면서 골디락스 같은 국면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금융위기에 이은 코로나 이 두 차례 충격으로 인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 충분히 성숙된 선진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경제를 담당하는 정책 당국자라고 하면 혹은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돌파구를 만드실 겁니까? 과거 80년대 일본처럼 도로 깔고 다리 만드는데 자본을 투입할까요? 당연히 기술 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자본을 투입할 겁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을 계속 우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때마침 지금 우리 시대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산업 등의 다양한 기술 혁신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그들이 융합하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게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 더욱 사활을 건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것에 투자함으로써 과실을 공유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 혁신들과 그것의 융합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메가 트렌드가 있으니 이게 바로 제가 오프닝 때 언급해드렸던 ESG와 메타버스입니다. 기존의 양적 성장이 이제 한계에 달하는 상황이죠.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질적 성장, 지속 가능한 경제라고 하는 ESG의 이런 새로운 앵글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줍니다. 다른 관점에서 지구 경제를 재평가하고 산업을 재배분하며 자원을 재배분하며 산업을 전반적으로 재편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는 비가역적이고요. 아주 긴 추세일 겁니다. ESG가 이처럼 기존의 현실 세계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한다면은 디지털 가상세계, 가령 메타버스는 아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지난 우리 화요일 날 메타버스 테마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인류는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날 텐데요. 향후 건설해야 될 메타버스 세상은 얼마나 크고 먼 일이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비유하자면 옛날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있잖아요. 그때 앞다투어 금강 캐고 도시 개발하고 하면서 새로운 부와 세상이 만들어졌듯이 지금은 코인 캐고 NFT로 자산 쌓아가면서 생태계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달려드는 초기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블록체인부터 5일간의 포럼을 테마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연구위원께 여쭐게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주제 자체가 되게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탈중앙화 그리고 블록체인, NFT하고 코인 요 각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한마디로 이제 각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탈중앙화는 빅테크 중심의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민주적 대안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신뢰라고 하는 것들을 기존에는 사람이나 조직을 통해서 구현을 했는데 지금은 IT 기술로 보장을 하는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NFT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컨텐츠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기술이 돼 있고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참여자들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사실 코인에 대해서는 이게 투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한마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계의 가치, 그 생태라는 게 디지털 자산으로 막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더 좋은 세상을 만들수록 그 자체가 디지털 자산이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치가 바로 코인으로 가치가 산정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디지털 가상 자산이 세계가 클수록 코인의 가치도 같이 크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코인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러한 디지털 가상 세계의 가치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이라는 것들이 그 생태계의 가치를 각각의 지분을 나눠서 가져간다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완전 실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에 기반한 생태계를 그 가치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우 의원께서 그때 마치 그 OS 우리 지금 예.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그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가치를 산정해봐가지고 그거 우리 코인의 가치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서 시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추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한데 이게 뭐 아무리 생태계 가치를 우리가 사는 그런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그 코인 자체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되면서 좀 실제 가치보다는 좀 부풀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투기적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코인 말고 이 생태계 자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에 걸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생태계에서 코인의 가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 자체에도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사실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트코인이나 코인 생태계 전체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 직접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발전을 하게 되면서 코인에서의 결제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제 시스템, 특히 미국 쪽에서 코인 시장의 결제를 달러로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실버게이트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코인 시장들이 계속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인 시장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도 관심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병수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메타버스 유영호 위원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나 보니까 재미있는 그림을 준비한 게 있던데 그림을 보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좀 해주실래요?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탈중앙화가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사실은 그 웹 2.0 시대에서 이제 넘어가면서 그런 주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저희 들어가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 있는 컨텐츠들과 그리고 이제 뭐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것들은 결국 개인들과 개발자들, 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점유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좀 개성 있는 각자의 뭐 프로페셔널리티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놓치신 부분이나 추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금 당장 메타버스가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이 인식을 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막 영화나 이런 곳에서 봤던 그런 이상적인 메타버스까지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사실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단순히 이제 빅테크만 보시지 말고 이런 이제 그 중간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조금 더 이제 잘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더 좋은 투자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메타버스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될 테마니까 앞으로도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일반 대중이 체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실 여전히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린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냐. 올해 사실은 뭐 성과도 그랬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정책이 시장의 논리로 이어진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이죠. 대표적으로 최근 나온 정책들은 탄소 국경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큰데 탄소 배출권 가격은 유럽 시장 기준으로 지난 한 달간 무려 한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기업들이 이미지 때문에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SG 흐름을 못 따라가면 생존의 위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거나 아예 자금 조달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인 시대가 어쩌면 이미 왔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특히 그린플레이션에 미치는 가격이 미치는 영향도 주목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린플레이션은 그린에너지의 가격 메리트 확대를 의미합니다. 그린에너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이른바 그리드 패러티, 뭐 가격이 뭐 싸졌다 이런 프라이스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류 사회가 원하는 양만큼의 에너지를 충분히 그린 에너지로부터 뽑아낼 수 있느냐 이런 큐의 문제가 이번에 더 중요하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시장은 목표와 현실을 철저히 구분해 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등 주요 기관에서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량과 기발표된 프로젝트 등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를 따로 제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차이를 그린 에너지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정책적 잠재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에너지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 화석연료에 휘둘리기 싫은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독일은 불과 2주 전에 그린 에너지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원전이 떠오르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린이 아닌 화석연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석탄뿐 아니라 천연가스 입지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은 고온 수전의 전원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수소 시대도 앞당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린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원전이 이렇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것이 기존의 우리 그린 에너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구축한다, 원전이.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 그린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의지는 더 강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탑픽은 뭐로 꼽으셨죠? 저희는 태양광을 특히 주목하고 있어서요. 융기 실리콘을 탑픽으로 뽑고 있고 또한 플러그 파워의 독보적인 시장 위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소 쪽에서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소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더 길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정지 작업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가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에너지죠. 근데 그것을 얻기가 쉽지 않아 왔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고 조금 더 수소가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거의 다 인식하고 있으면 시장에 이제 가격 차원에서 별로 이렇게 룸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즉 충분히 다 아직 사람들이 인식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기회일 수 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린 에너지 쪽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들 또 종목들 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현 연구위원님 계시네요. 이번에 주제가 재미있었어요. 네네. 비만 전 세계 엄청나게 많은 인류의 관심사이고 네. 또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만 관련돼 가지고 대단히 의미 있는 기술이 나왔다. 소개한 그 시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간 혹은 더 길게 바이오 시장을 보는 건데 어떻게 보면 비만 시장은 전체 바이오 시장에서 보면 니치 마켓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니치 마켓이 맞고요. 그러니까 절대 규모로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규모가 아직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병이 얼마나 걸리냐 이제 저희가 유병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질병은 사실 유병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만도 이제 질병이라고 본다면 유병률이 거의 뭐 30%, 40%에 육박할 만큼 어떻게 보면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이번 팬데믹에서도 봤습니다만 수요가 웬만해서는 저희가 뭐 어떤 시클리컬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어떨 때는 좋다가 안 좋다가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이제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지켜보실 만한 점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타이밍적인 측면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치료제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이제 저희가 삭센다라고 하는 약품이 이 시장을 개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점이 사실은 3, 4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품보다 더 좋은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시점에 도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같은 부분도 사실은 상장사가 2010년 중반에 M&A가 많이 되면서 없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드리면 절대 규모는 작은 건 맞지만 이제 말씀드린 유병률이나 아니면 이제 수요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 혁신에 의해서 타이밍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 관련된 혁신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뭐 저희 컨셉에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에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시작했던 것처럼 디지털 세상화라는 관점에서도 바이오가 갖는 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건 조금 여담이라기보다도 발표하신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바이오 맡고 계신데 디지털 헬스케어 이쪽은 뭐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헬스라는 부분도 결국에는 헬스케어의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격 의료 관련된 분야는 조금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원격 의료 말고도 디지털 헬스가 뭐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석 도구들 아니면 웨어러블 같은 기기들 이런 장비까지 확산해 보면 올해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좋았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년 그림을 그려본다면 일단 올해 좋았던 부분들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변동성이 다소 높습니다만 이 부분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올해 들어서 그 비상장 단에 있거나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이나 아니면 상장 기업들의 M&A가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에 대한 M&A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그 비상장 투자는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능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장 기업들도 10조 원이 넘는 메가딜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오 잘 들어봤고요. 끝으로 우리 박연주 의원도 나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차, EV, 뭐 배터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올해 작년부터죠. 뭐 올해 특히 뭐 엄청 핫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전기차, EV 배터리마저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온 어떤 다른 혁신 기술 이런 산업들에 비하면 이미 이미 성숙된 거 아닌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에 대해서. 네. 사실 머추얼했다, 성숙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저희는 사실 이후 한 2, 3년 안에 시장에 대한 전망치들이 한 번 더 상향 조정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라는 화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게 과거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반면에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 자율주행과 같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은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뭐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자율주행이라는 게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테슬라도. 또 이제 규제 문제들도 있어 더 그럴 텐데, 이런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경쟁 요소 말고도 다른 그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하고 이렇게 그 경쟁해 볼 수 있는 혹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혹은 굴러가는 컴퓨터 같은 그런 디지털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계속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율주행은 이제 레벨 2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에 차를 따라가 주는 정도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기능과 뭐 다른 테슬라의 기능에 크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걸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시장이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 게, 이 테슬라가 뭐 내년이나 도심 자율주행을 출시를 하게 되면 그게 보여줄 수 있는 효용은 지금에서 느끼고 있는 효용과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봤을 때 뭐 예쁜 디자인 혹은 감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도심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그것이 주는 효용과 뭐 다른 어떤 차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의 효용에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저는 이 도심 자율주행이 주는 효용이 훨씬 더 클 것이고, 그게 이 차량의 경제적 가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 차는 도심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센터님 차는 도심 자율주행이 안 되면은 그 차가 이제 3년 뒤에 중고차로 팔았을 때 그 차의 가격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많이 이제 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슬라 얘기만 많이 이제 해왔는데, 조금 시야를 넓혀가지고 EV나 배터리 이런 밸류 체인을 좀 그 넓게 보는 그 투자 전략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특히 또 내년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 혁신들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 LFP 배터리의 적용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이 LFP로 인해서 지금 3원 개 배터리 업체들의 기술 혁신이 그야말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기술 혁신에 이제 총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이제 4680 셀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23년, 24년 전후에 정말로 이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과 아예 시작 가격이 같아지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때 한 번 더 이제 시장의 레벨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특히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리튬 쪽에 투자 비중이 높은 LIT US ETF 같은 좀 전기차 전반적인 체인과 리튬에 좀 투자할 수 있는 ETF들도 여전히 유효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점점 디지털화 될 텐데 자동차야말로 기존에는 전형적인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로 시작된 전기차들은 그런 자동차, 모빌리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디지털로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자 산업이 되고 있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그 5분의 각 테마를 리드하시는 테마장들과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객분들 보고 계시는데,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5개의 테마들 중에서 어느 논리가, 어느 그 투자 포인트가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딱 1년 뒤 이맘때쯤에 우리가 또 연말 포럼을 할 때 추천하신 테마와 종목들, ETF들이 과연 상호간에 어떻게 결과를 낼지 그때 한번 다시금 보면서 이야기를 그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5일 동안 이끌어주신 우리 테마장분들, 리드 애널리스트 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짝반짝한 테마들 또 소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